그 매장 입점한 데가 정말 상당히 줄어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슷하게 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거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거나 나이키 부사장에 앤 휴버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진에 요 남자분이 이 부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리셀러예요. 리셀러인데 신발의 시가예요. 신발의 시가인데 나이키 주가의 변동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뉴스가 돌기 시작해요. Resell is back in 2025. 안녕하세요. 감성의 기사입니다. 네, 요즘 뭐 나이키 난리도 아니죠. 주가는 반토막보다 더 낮고 요즘에 뭐 누가 나이키 사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아주 심각한 사태인데 자, 보시다시피 21년 말에 180불까지 갔던 게 지금 75불. 네,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쭉 올라가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18년, 19년 요때쯤이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이키가 폭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혁신이 더 이상 없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가 제품의 경우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이제 고가는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 고가는 여전히 제일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DTC, 그러니까 디렉트 투 컨슈머 전략이라고 해서 나이키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전략. 그러니까 다른 매장에 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오프라인에 실질적으로 접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래서 이게 아마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생각할 것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나이키 경영진이 일반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네. 그 좋은 인사이트를 항상 제공하려고 하니까 한번 그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냐면은 매출을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쪼개져서 나오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보실 만해요. 나이키 브랜드 레비뉴 바이 첫 번째는 홀세일 커스터머.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매장 입점하는 거죠. 다른 회사. 그러니까 나이키 매장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입점해서 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일즈 로 나이키 다이렉트. 그러니까 이게 직접 판매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한 그 DTC 전략 21년, 22년 요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 이어 22년이면 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23, 피지컬 23년이 되면은 이 홀세일 커스텀은 많이 줄어들고 나이키 다이렉트가 엄청나게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신기한 게 이 홀세일 커스터머가 7%가 늘었어요. 이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장을 다른 입점 매장을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밑에를 보면은 이제 다이렉트는 14%나 늘었으니까 이게 매출 자체가 많이 늘 때니까 뭐 이게 이렇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비해서 줄었으니까 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상세 자료를 보시면 좀 달라요. 자, 이게 미국이고 이제 유럽이고 그리고 중국, 아시아 여기 이제 대부분은 한국이랑 일본이고 자, 우선 미국은 냅두고 유럽이랑 중동 요쪽 자료부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홀세일 레비뉴 겨우 2% 늘 때 이제 나이키 다이렉트 그러니까 직접 매출 19%를 들었으니까 이게 또 이제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세운 전략이랑 일치하는 수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다이렉트가 2% 줄 때 홀세일 커스텀은 5%가 더 줄었으니까 이것도 말이 되죠.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도 나이키 다이렉트가 11% 늘어날 때 홀세일 커스텀 6%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노스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인데 여기는 나이키 본사가 있고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략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시면은 다이렉트가 18% 늘고 홀세일 커스터머가 17%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대비대하게 늘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 다이렉트는 많이 늘고 홀세일 커스터머는 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늘거나 아니면 줄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분만 보면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세운 전략이랑 실제로 진행을 했던 거랑 왜냐하면 그때 이때쯤에는 그 매장 입점한 데가 정말 상당히 줄어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슷하게 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거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거나 새로운 게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Nike VP Ann Huber resigns following discovery of a family ties to sneaker reseller.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키 부사장에 앤 휴버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진에 요 남자분이 이 부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리셀러예요. 리셀러인데 그 아무리 리셀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이게 뭐냐면 조던 5 오프화이트 콜라보인데 이게 정가가 한 25만 원쯤 하는데 지금 시가가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그 귀한 물량인데 이렇게 아무리 뭐 유명한 리셀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앤 휴버트라는 분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밀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결국 뭐 이분은 사임했어요. 사임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 아들이니까 얘네한테 줘라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리셀러들한테 공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거란 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거는 리셀러고 이분한테 이렇게 많은 물량이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나이키가 근데 리셀러를 도대체 왜 활용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리셀러도 여기에 홀세일 커스터머에 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렉트는 아니잖아요, 리셀러는. 그러다 보니까 리셀러한테 많이 넘기면은 다른 일반 매장에 입점하는 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늘었던 게 유일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리셀러를 도대체 왜 갑자기 나이키가 이용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데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혁신 제품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나이키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 제품을 하나 나이키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혁신 제품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개발비 뭐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완전 제외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신발을 만드는 순수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비, 노무비 같은 걸 해서 순수 원가, 이것만 해서 한 5만 원 정도라고 우선 가정을 해봐요. 이것도 판매 관리비 이런 거 다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 원가가 5만 원이고, 저가를 한 20만 원에 판다고 쳐봐요. 그러면 15만 원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리셀이 되는 한정판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슷하게 봐봐요. 한 순수 원가는 5만 원이고 정가에 20만 원 책정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가 아까 제가 위에 보였던 그 신발 같은 거 시가가 100만 원이 넘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 다양한데 물론 시가라는 게 당연히 다양하니까 뭐 30만 원, 40만 원, 70, 6, 70만 원 이때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1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좀 흔치는 않지만 이제 그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 중간은 70 정도라고 보면은 자, 리셀러한테 이거를 나이키가 판매를 해버리면은 정가는 20만 원인데 보통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일반 매장에 입점을 할 경우에는 20만 원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뭐 10, 12만 원 정도에 넘기고 이제 매장에서 또 이제 정가 20만 원에 파는 거고 그러니까 12만 원밖에 못 받는 제품을 나이키 같은 경우 리셀러한테 팔면은 70만 원까지는 못 받겠지만 그 정가랑 시장 가격 사이에 한 50에서 55만 원 정도 넘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팔았을 때 2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무려 이게 한 켤레당 45만 원, 65만 원의 이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혁신 제품 같은 경우도 15만 원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리셀러한테 팔게 되면은 아니면 뭐 나이키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45만, 65만 원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 굳이 입점을 시켜봤자 그 매장들만 좋게 해주는 거고 나이키는 이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못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전략을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렉트 투 컨슈머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위에서 말한 첫 번째 말한 이 세 번째 여기서 말한 이 세 번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고 그리고 또 혁신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혁신 해봤자 15만 원이고 개발비도 엄청 들어가고 그리고 개발 이렇게 몇백억 몇천억 뭐 1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해봤자 투자해봤자 실패하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완전한 안정성도 보장돼 있고 이익도 몇 배나 나는 요거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런 불확실한 성에 돈만 많이 벌고 이익도 안 나는 거에 투자를 할까요? 이 당시로서는 나이키는 최고의 전략을 펼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 뭐냐면은 나이키도 강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매장에 입점을 시켜주죠. 그럼 매장이 그분들이 정가에 소비자한테 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가에 파는 거는 극소수, 그러니까 보여주기용으로 극소수만 판매를 하고
이것도 그분들이 자체 리셀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키의 지난 2010년부터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인데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쭉 늘다가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한 거는 확실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비슷하게 쭉 늘다가 이제 이때가 이제 주가가 피크 쳤을 때 그때 코로나 때 21년 말 이 정도가 피크죠. 그리고 이제 좀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주가 변동에 상승하는 시기는 상당히 비슷한데 그 보시면은 아까 위에 보셨다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180이고 현재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이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자, 이게 PE 레이쇼인데 PE 레이쇼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해서 이제 실제 어닝 대비, 그러니까 실제 그 이익이 난 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로 그 반영이 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PE 레이쇼를 보면 과거에 조금 한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가끔씩 올라갈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한 20 정도 되고 근데 이때가 이제 주가가 아주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적 대비 엄청나게 높았던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20 보통 20인데 이제 80 가까이 됐었다는 거니까 기대치를 반영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때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향후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이게 뭐냐면은 조던 원 다크 모카라는 제품인데 신발의 시가예요. 신발의 시가인데 나이키 주가의 변동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22년 2월에서 조던 원이 하이비 피크를 찍고 쭉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수가가 완전 망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럼 이걸 보시면 21년 말쯤에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약간 선반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조던 신발의 디셀가랑 나이키의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변동합니다. 여기 한번 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죠. 요까지도 거의 시기가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게 그 정도로 리셀가가 이 나이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만 생각하면 리셀은 나이키는 정가에 팔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이키의 주가랑은 상관이 없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맞잖아요. 나이키는 그런데 사실 제품 자체로만 보면은 여전히 최고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이키가 모든 그 마라토너들 혹은 러너들을 스폰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디다스가 스폰서하는 그런 선수들조차도 이 나이키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연습할 때나 이런 이 나이키 제품을 신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블랙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래 수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워버리고 나이키 신발을 신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World's Fastest Marathoner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주황색이 뭐냐면은 이게 나이키 제품을 신고 뛰었을 때 낸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아디다스 제품이고 나머지 다 나이키 제품을 신고 뛰었을 때 최고의 기록을 냈었고 그리고 이거조차도 14년 너무 오래예요. 그러니까 최근은 다 나이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largest footwear companies by market cap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 건데 나이키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11 빌리언이고 이 나머지 제품들 2등부터 나머지 브랜드들 2등, 10등까지 다 합쳐야지 나이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풋웨어 자체가 많이 다운된 거지 풋웨어 이 인더스트리 내에서의 입지나 그런 영향력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나이키의 주가가 살아나려면은 우리는 이제 리셀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걸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런 뉴스가 돌기 시작해요. Resell is back in 2025. 이게 뭐냐면은 요 제품들이 그 이제 25년대 나이키가 발매할 제품들인데 좀 평소랑 비교해도 정말 많을 정도로 리셀이 과거에 잘 됐던 제품들을 또다시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던 4 화이트 시멘트인데 이것도 오지 컬러라서 인기가 상당히 많고 저도 이거 무조건 사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조던 4 언디피티도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너무 소량 발매를 해서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리셀가가 이거도. 그리고 이건 조던 1 브레드 블랙 레드라고 해서 이게 그 그레일 오브 더 그레일 그러니까 스니커즈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실루엣의 의미 있는 컬러웨이. 요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죠. 조던 1 로우랑 트라비스가 콜라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가요.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내년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리셀이 이제 조던 1 하이비 완전 죽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리셀이 거의 안 돼요, 현재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발매하면서 25년도에 리셀 is back 하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이키 CEO가 원래 나이키 그 신발 매니아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디지털 전문가인데 이분이 부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 조던 원이 처음에 잘 팔리니까 무분별하게 찍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찍어내면은 이 물량 계획을 한 뭐 최소한 뭐 1년 뭐 이렇게 전에 해야지 이제 1년 후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서야 바보 같은 CEO가 바로 저번 달 돼서야 아 이제는 조던 원 물량을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조던 원 하입이 살아나야지 이제 전반적인 리셀 시장도 살아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페드가 금리를 이제 하락을 곧 시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발이 단순히 소비 시장만 뿐만이 아니라 이게 리셀 투자 시장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금리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 스니커 리셀 시장 다시 활성화되고 이제 나이키 리셀이 활성화되면서 요 나이키도 이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25년도에 이렇게 많은 리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면 곧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말씀드린 그레이 오브 더 그레이 25년 조던 원이 하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약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좀 이제 긍정적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조던원 하입이 살아나는 것 같다. 이제 그때 한번 들어가시면 이제 그때 2020년, 21년 때처럼 쭉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연구와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혹시 뭐 도움이 되셨다거나 좋은 자료였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도 또 계속 이제 이런 좋은 자료들로 찾아올 테니까 한번 구독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